안녕하세요. 꾸아 투더골드문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나이키가 12%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 3주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 현재 16.6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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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우리의 우려에 벗어나서 정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장외 마감으로 발표가 되었던 것들 있죠. 오미크론이 아닌데 마이크론이요? 네, 마이크론 오미크론이라고 많이 들어서 네. 마이크론이나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의 주가가 이제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좀 좋게 나왔고요. 그 이외로는 이제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은 이제 좀 주가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이제 악재였죠. 가장 큰 악재인 이제 실적 발표를 앞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산타랠리가 정말 작게나마 짧게나마 오진 않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서 사실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웨이브가 진짜 상패 관련해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웨이브 상패가 진짜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볼 거고 그 이외에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지 같이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탈린 부테릭이 2023년에 3대 이슈를 또 말을 했는데 관련해서 브릭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10월 달에 방송에 나와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독일 총리가 이제 시진핑 3년임이 딱 되자마자 그때 이제 와가지고 그때 바로 첫 번째로 가버렸죠. 중국으로 이제 방문했을 때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사실 시장이 좀 좋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전에 이제 죽일 탈 중국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좀 불만이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때 독일이 또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좀 공급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중국 시장이 또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호재로서 가져올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 달 정도 안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났고 왜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한지 왜 봐야 하는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나왔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엔화의 급등, 또 웨이브의 상패,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나스닥 장부터 보고 갈 텐데요. 나스닥 상황 좀 어떻게 마감되었나요? 네, 우선 이게 저번 주에 종료됐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트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가 큰 순서대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의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사실 5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해줬다가 이제 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반등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이슈로 뽑히는 것이 바로 실적 발표인데 그것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애플의 주가를 이제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크기가 가장 크다고 했죠. 그래서 애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황이었고 애플의 주가는 사실 여기서 깨고 내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29달러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110달러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좀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9달러를 찍고 올랐습니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그때 이제 호재로서 어떻게 소비가 되었던 재료가 결국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적 발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찍고 중요한 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승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이제 오르더라도 단기간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거든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계속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게 나오고 계속 좋게 이제 예상치보다 부합하거나 그 언저리만 가져도 사실 지금 장에서는 충분히 방어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이크론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시장에 이렇게 경제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그 전주의 16일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만연했던 이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금리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역정시켜줄 만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보일 것이고 결국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또 실적 발표에 기대면서 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우리 그전에 블랙아웃 기간이었던 10월 달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역시도 테슬라의 이제 좀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 이후로 이제 또 하락을 해줬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볼 지표가 많이 없죠. 게다가 이제 23일 날에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없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발표가 됐던 CPI 역시도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PC 역시도 그냥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 실적 발표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2023년 1월 역시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앞에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이 계속 이제 좋게 나와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장을 좀 끌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거의 연말인데 이제 어제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2월 이후로부터 계속 미국은 주택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물가에 관련된 거, 고용에 관련된 건 역시도 해당하는 지표가 많은 만큼 주택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주택 판매도 있고, 주택 공급도 있고, 주택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택 판매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이게 어디에 또 영향을 끼칠지 아시나요? 주택 지표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다음 CPI나 뭐 PPI 때 맞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2월, 3월부터도 계속 이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네.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 6개월 이상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시장도 비슷한 게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에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게 다음 CPI 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네. 다음 CPI 역시도 낮게 나올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네. CPI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다른 것들보다 지금 실적 발표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추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판매나 주택에 관련된 것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하고 그것과 네. 더불어서 당연히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침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그 기업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부실하진 않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셔야 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금 페덱스랑 나이키의 지금 상황을 좀 보실 건데 나이키가 사실 수출 기반에서 움직이는 만큼 이번에 있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내수 기반이 아니라 대부분 수출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수출할 때 이렇게 킹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실 손해를 또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장외에 계속 이제 상승을 했던 것이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페덱스는 약간 미스가 났어요. 약간 미스는 났지만
매출에서는 좀 상승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이 방금 전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시장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치 자체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측치도 낮은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것은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것이고 네. 오늘 이제 개장이 된다면 나스닥이 10시 반쯤에 개장이 되죠, 밤에. 네. 그때 개장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측치가 아무래도 하락을 했고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밤쯤에 다시 뭐 애플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테크 기업과 같이 가는 모습을 좀 요즘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뭐 애플부터 우리가 나스닥을 좀 살펴봤는데 129달러가 좀 깨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벗어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좀 기대면서 증시가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23일에 PC 지표 발표 말고는 현실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다음 CPI를 통해서 이번에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7.7%가 줄어들었고 또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CPI 결과에 당연히 낮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1월에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주택 판매 지표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좀 기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현재 지금 탄탄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은 좀 하락을 한 편이고 나이키와 페덱스를 봤을 때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 랠리를 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엔화 시장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사실 언론에서는 보통 인상을 한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을 조금 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초아님? 네, 우선 이제 굉장히 말들이 어렵죠. 네.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을 푼 거고 이것도 지금 엔화를 사실 올린 게 맞습니다. 올려서 이제 금리가 0.25에서 0.5%로 늘어나는데 네. 사실 일본은 이렇게 엔화 가치를 올리는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일본의 버블이 즐비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엔화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굉장히 이제 올리고 이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좀 마이너스 금리나 아니면은 이제 제로 금리 같은 것들을 계속 지향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가는 이유가 사실 일본 엔화가 값어치가 싸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었냐면 이게 계속 이제 시중에 달러를 계속 매도를 합니다. 계속 팔고 해서 결국에 이제 유지를 겨우겨우 시키다가 그게 결국 참지 못하고 터졌다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 미국이 생각하거나 왜 이제 해외에서 생각하기에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 시장을 한 개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엔화 가치가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로 128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비록 단기간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영향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유지가 되고 거래가 되는 거래소 대부분의 80% 가까운 70% 가까운 것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에는 영향을 사실 더 많이 미쳐요. 그래서 지금 같은 한국 시장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시장에는 영향을 사실 크게 미치진 않아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일본이 이런 일각도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본의 여행이 또 활성화됐으니까 일부러 지금 올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쌓였던 것이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어쨌든 예전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의 버블이 좀 증가를 했을 때 엔화 가치를 높이면서 달러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었던 일본이 조금 적자를 감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뭐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원래는 일본이 유지를 했지만 일본도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0.5%포인트로 조금 넓히면서 1년 9개월 만에 다시금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그동안 변동폭이 한 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뜻은 금리 인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외국이랑 또 금리 차가 줄어들고 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한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가 디패깅 이슈로 계속해서 유의 종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패가 혹시 결정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오늘 발표가 네. 나고요. 오늘 발표가 나는데 우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우선 가장 크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웨이브 측에서 얘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USDN과 웨이브의 이제 웨이브 토큰 자체가 연동되는 퍼센트 자체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의 오해라면서 처음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8일 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상장 폐지가 되느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12월 8일 날 이슈가 됐는데 해당된 기사는 12월 9일 기사고요. 그리고 지나갈 때 어떻게 또 이제 행동을 하는지 볼 건데요. 12월 15일에는 이제 소유권 커뮤니티를 양도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제랑 그제 계속 이야기를 한 것들은 네. 이제 웨이브 토큰을 그냥 그 숏을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파생 상품 상장 폐지를 좀 요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실 이더리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계속 보여지는 건 유의 지정이 된 웨이브 코인을 닥사의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웨이브 재단은 웨이브 총 공급량의 4.2%만이 웨이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고 이는 웨이브 11 거래량의 9%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웨이브 가격이 이제 USDN과 완전히 패깅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웨이브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도 웨이브 가격에 크게 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패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장 폐지가 될 이유는 없다라고 소명을 한 거고요. 지금 닥사 측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테라루나 사건도 있었고 이제 네.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놀란 거죠. 놀라고 이제 좀 해결을 좀 빨리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맞기 때문에 이제 USD 이제 법정 화폐와 1대1로 패깅이 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둘이 결국에 상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닥사 측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안건인 것 같고 이게 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카바나 위믹스처럼 한 차례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웨이브 같은 경우는 파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그 토큰 자체를 1대1 비율이냐 1대1 비율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에어드롭을 할 계획이 1월 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에 상당수의 부분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사실 그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도 이제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한다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피해를 많이 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미루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거나 하지 않을까 싶고요. 웨이브 측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만든 뒤에 새로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지금 상황만 보신다면 결국에는 USDN과 웨이브의 패깅이 되지 USDN은 USD에 이제 패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웨이브 가격과 연결이 좀 덜 되는 것이고 닥사 측은 그래도 패깅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의견 차이가 사실 있고 둘 다 이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닥사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이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좀 미루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웨이브 유의 종목의 지정이 결정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뭐 웨이브는 소유권 커뮤니티를 양도하겠다, 또 파생 상품의 상장 폐지를 요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소명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가격의 디패깅을 인정을 한 부분은 맞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 화폐와 1대1 패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면 카바랑 미믹스처럼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이브는 그 거래소에서 얼만큼 거래가 되나요? 우리 업비트에서는 좀 큰 편인가요? 웨이브가요? 네. 웨이브는 사실 한 20%에서 30% 음. 정도 해당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네. 업비트 기준이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웨이브가 이제 좀 한국 시장에 좀 진출을 많이 했던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한국 시장에서 상폐가 된다고 하면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은 맞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많이 매수를 한 것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7,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아.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두 측 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서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유의를 하지 않을까, 유의를 좀 연장하지 않을까, 그 전에 카바처럼 좀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브는 업비트에서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초아님께서는 그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기간을 좀 연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비탈리 부테린의 2023년 3대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와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더리움의 창립자는 좀 어떻게 봤나요? 우리 내년 시장을? 네, 우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지갑 보급 그리고 네. 스테이블 코인의 각광, 이더리움 기반 실용 서비스 확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네. 코인 시장이 가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야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환전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환전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테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온다면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확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보급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많이 대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코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거래소라든지 그 부가적인 것들의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서 결국엔 암호화폐를 지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더리움 기반 실용 서비스 확산은 사실 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가져야 하고,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브릭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안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달러죠. 달러가 이제 어쨌든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좀 이걸 생각했을 때 왜 굳이 우리가 달러에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를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브릭스 세력에 많겠죠. 그래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아니면 CBDC를 아니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그리고 이제 거의 같은 성상에 있어요. 그래서 송금형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FTX 사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FTX 사건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샘 뱅크먼이 뭐라 했냐면, FTX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3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그 후에 바로 바이낸스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엔 바이낸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이낸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준비금의 비중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97%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바이낸스에 빨려 들어갔던 투자자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도 사실 괜찮은 비율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달러나 법정화폐로도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결국 100%가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생각할 정도로 유출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점유율대로 돌아간 것이고, FTX 사건 이후로 바이낸스에 들어간 이제 비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돌아왔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엔 브릭스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달러와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중국이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자체도 가상자산 채굴 합법 법안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보시면 G20 국가의 뭐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글로벌 암호화 규칙 제정을 조율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릭스 세력이 원하는 바가 거의 한 곳에 모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걸프 정상들의 석유나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미 2018년에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전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모습에서 또 나오는데, 이제 10월 달에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에서 시진핑이 3년임이 되자마자 독일 총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면 유럽연합이 인플레이션율이 사실 엄청나요. 상승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타파해줄 수 있는 건 결국엔 독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섹터의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독일과 러시아계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화이자를 이제 백신을 공급을 하면서 중국 쪽에 아무래도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슬슬 이제 열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춘절이라고 말하는 2월 달에 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죠. 설날이 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전에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잘 공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좀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부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달러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기존 세력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흥 경제 국가의 대립 구도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G7 국가들을 제외한 G20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친중의 모습을 좀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금리를 조절하고 이제 달러를 풀어내고 줄여들고 하는 과정을 1900년대부터 계속 이제 이어졌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결국에 그때마다 이제 결국에 보통받는 것은 미국 빼고 다른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2008년엔 분명히 본인들도 힘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이런 모습들에 불만을 가진 것들이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폐 개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유럽연합 쪽에 좀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편에서 서서 같이 좀 이제 뭔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보다 지금 각자 살 길을 모색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 각자 살 것이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코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인의 상승들이나 것들이 이제 CBDC나 디지털 화폐 아니면 송금형 코인 같은 코인들이 결국엔 대두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기보다는 비탈린 부테릭 역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후에 떨어져도 이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이제 차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관련된 지지랑 저항 확인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비탈릭 부테린이 2023년의 암호화폐 이슈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지갑의 보급, 또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 기반 계열의 코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좀 짚어봤는데 FTX도 그 전에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현재 뭐 중국을 통해 CBDC와 디지털 화폐가 조금씩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 러시아 중앙은행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인도 또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기들만의 시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독일도 지금 화이자 백신을 중국에게 공급을 하면서 친중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춘절이 2월 달에 있는데 한 달 동안 행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성을 좀 부흥시키는데 좀 일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도 아무래도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G7을 제외한 G20 국가들은 모두들 이렇게 암호화폐 세력 쪽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렇게 1부에서는 나스닥을 통해서 우리 시장 같이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비트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가실 건데요. 차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라인까지
좀 남았다고 생각은 들고요. 네. 지금 상황을 이제 주봉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관점이 한 달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짚어드리는 것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12월 13일과 11월 30일 그때부터 이제 이 관점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건데요. 이제 18.5K 가까운 상승 후에 15K 미만으로 하락한 다음 재상승 이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을 18.5K를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서 상승분을 가져가는 것이나 15.5K까지 이제 지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돌파 하락을 기다린 뒤에 분할 매수로 가져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매도하기엔 조금 늦었고 매수하기엔 좀 이른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전에 있었던 상승과의 지금을 좀 시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의 관점을 다 뱉어내고 2차 하락이 일어난 뒤 그리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2차 하락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두 차례나 반복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봉을 보실 건데 결국엔 이건 역시도 똑같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하락을 잠깐 해주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 상승해줬다가 여기서 하락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 상승했던 부분을 다 토한 뒤에 2차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은 결국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1년 이상 이제 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상승할 때도 그 정도 기간을 가지고 상승을 해줬거든요.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하락이 이제 왔을 때 이게 결국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는 폭이 이제 전저점을 좀 벗어나는 하락이 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매수할 만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비싼 건 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역시도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은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돈을 완벽히 풀어내기엔 사실 지금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이 되려면 그 전저점을 깨주는 하락이 있어야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락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떨어져야지 매수를 하니까. 매수를 하고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하락을 이제 견뎌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하락의 마무리가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타랠리는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실적 발표가 생각치보다 괜찮게 나오고 PC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트리거가 되면은 결국엔 상승으로 돌려주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가 짧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반등의 폭이 17.6K 이상을 넘어가 주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넘어간다고 하면 결국엔 18.5K에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래량의 반등이 되지 않을 때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중요한 저항선에서부터 계속 이제 털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던 코인들은 그렇게 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5일이 크리스마스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만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결제도 네.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의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사실 이런 투자자 자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벼워진 시장에서 세력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또 펌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코인들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물량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항대를 잘 지켜주는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25일 전후로 해서 잠시 이제 상승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5일에는 장 오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역시도 단기간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반등이 온다면 저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매도를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던 코인들을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이제 매수를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고 무거운 코인들을 모아가는 시점에 좀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대가 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고 결국엔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크기가 크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시대가 크기가 작다면 당연히 이제 좀 빠른 단타 매매를 통해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100% 올라도 네. 내가 500만 원, 100만 원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것들은 결국엔 내가 맞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안하는 것이 결국엔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좀 어디에 태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리고 매매 원칙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주봉상으로 봤는데요. 18.5K가 강력한 좀 저항 구간인 것 같고요. 만약에 18.5K 가까운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금 15.5K까지 하락을 했다가 재상승한다라는 패턴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일 것 같은데 18.5K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15.5K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매도하기는 늦다. 매수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도 자사주의 매입이 없는 것처럼 우리 코인 시장도 기관이 지금 현재 조금씩 매집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 아직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일 때 기관 측에서도 들어올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뭐 하락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락이 있어야지 또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락의 마무리 거의 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전후로 좀 산타랠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현재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폭 17.6K 구간까지는 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넘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8.5K 구간까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지금 지지와 저항 잘 버텨주고 있는 코인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기관 매집 또 채굴자들의 현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들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이 16.8에서 9K 사이에 있는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6.9K가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채굴자한테 나옵니다. 채굴자한테 나오고 기관은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결국에 저번 주에 기관은 FTX 사건 때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다는 것이고 네. 이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기관인 거의 4개월 동안 저점에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해도 사실 이제 무게를 줄이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런 매도량이 이제 늘어나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그 후에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때가 바로 짧게 있었던 이제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큰 좀 지표가 됩니다. 좀 갈래길이 되고 이것을 보신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하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사실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의 또 매도가 증가가 됐는데 네. 사실 전체적인 연평균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매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 위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거의 40%에 달하였어요. 또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런 뭐 테크 기업이라든지 나스닥에 좀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만약에 몰린다고 하면 개별 코인의 장세가 되어서 네. 이제 그 전에 뭐 도지코인 굉장히 상승했을 때처럼 그때처럼 이제 개별 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 쪽으로 상승은 계속 이제 있었던 것이고 조정도 결국 비트코인 위주로 됐다는 것은 결국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기관이 계속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살펴봐야 하는 건
이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면,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면 채굴자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적다, 많다로 지금 계속 언론이 싸우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채굴자 중 하나, 최대 상장된 채굴자 중 하나가 뭐 파산 신청을 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채굴자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것이 결국 20K를 넘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뭐 제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16K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힘들겠죠. 지금까지 돌리는 기계값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이 좀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빨리 주지 않으면 결국엔 네. 채굴자들에 의해서 2차 하락이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인한 호재라든지 아니면 악재로 사용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채굴자들이 이제 그 호재와 악재의 역할 둘 중 하나는 꼭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럼 채굴자들이 매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중국 쪽의 채굴자들이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해준다면 결국엔 채굴자들이 그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충분히 저점으로 보여지고 상승을 보여준다면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해 줄 수 있고 저번 상승 때도 채굴자들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으니 얼마나 버텨주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매도 물량이 컸고요. 비트코인은 좀 매수하는 폭이 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나스닥에 커플링 되는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이더리움 쪽으로 몰린다면 개별 종목 코인의 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채굴자들이 현재 손익분기점이 한 20K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16K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으면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파산하는 채굴자들도 많아 보입니다. 현재 이런 기관과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켜보시면서 우리 시장 같이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코인들 몇 개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웨이브가 잠시 소폭 올라줬었어요. 2,000원대로 올라줬는데 결국에 이제 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저점을 사실 웨이브는 갱신되진 않았어요. 그 전에 위믹스 사태처럼 갱신되지 않았던 것은 웨이브는 5년 이상 이제 유지가 되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2,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6월 달에 이만큼의 물량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왔던 이제 매집봉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전에 들어왔던 물량은 또 이제 아무래도 후에 있을 파워 프로토콜에 관련된 에어드롭 일정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유의가 아니라 이제 좀 전체적으로 상장이 제대로 재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상장 폐지가 돼도 안 돼도 결국에는 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위믹스 때처럼 또 이제 위아래 변동폭이 클 거고요. 매도를 잘 한다면 결국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되는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연장이 된다면 또 이제 안도를 하면서 잠시 소폭 상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같이 좀 그런 걸 세워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사실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큰 만큼 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이 바닥 2,000원권 아래 뭐 1,900원까지는 괜찮아요. 1,900원을 잘 지켜주는지가 우선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우선은 들어왔던 이제 매수량이 워낙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에어드롭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웨이브는 현재 한국의 시장에 있는 파이가 좀 크기 때문에 2,000원권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좀 일어나는지 살펴보시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트위터에서 투표를 했죠.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투표를 했는데 자신이 사퇴한다는 것에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따라서 새 CEO를 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도지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도지코인은 차트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도지코인은 100원 네. 전과 후로 결국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100원 아래와 위로 이제 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지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샀어요라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지금 86원이 올라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있는 코인들도 올라준 부분을 다 매도를 하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역시도 8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 네. 이제 좀 이제 다시 매수를 해서 뭐 100원에 판다든지 조금씩 매도를 해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악재로서 좀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것을 소명하면서 도지코인에 또 호재로 작용이 되면 결국엔 또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는 차트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지코인의 운명 차트적으로 좀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100원대까지 보시고요. 지금 80원대까지 하락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사셔서 100원 정도에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도지 차트상으로는 많이 좋지 못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원님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